목요일 4주차 서양 철학에 의해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조각을 보면 예리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하여튼 서양 철학과 학문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의 그야말로 백과사전적인 학문 연구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또 그의 형이상학이 이 세상의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을 제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 그의 논리학과 형이상학과 또 자연학, 윤리학, 정치학 순서로 한번 그의 철학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으로 가보죠. 그의 논리학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걸 전부 합쳐서 오르가논은 우리 오르간이 기관이죠. 신체 기관. 그런 어떤 우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관련 저작 전체, 적어도 한 6권이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형식 논리학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교양 과목으로 배우는 논리학이 있죠.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400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 사용하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규칙을 가지고 사고하고 언어로 표현하려면 이 형식 논리학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대에 와서 퍼지 로직, 양상 논리 이런 비형식 논리학이 조금씩 발전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대의 기호 논리학도 사실 논리 기본 규칙은 형식 논리학에서 온 거예요. 다만 규칙 표현을 기호로 하기 때문에 기호 논리학이 현대에 와서 많이 쓰이는 거죠. 기본 논리는 형식 논리학입니다. 그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범주론이죠. 아까 우리 번역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책을 봤죠. 표제를 봤죠. 그래서 범주론에서는 이제 한 문장 속에서 주어와 수로의 개념을 다루고요. 명제론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명제들의 연결관계, 즉 판단,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추론이 정당한가 안 한가, 오류인가를 밝히는 게 이제 판단인데, 이게 명제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리티카에서 2권이에요. 전후서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3단 논법, 연역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인 추론 방식인 3단 논법의 형식과 정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증론은 우리 변증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전통이나 신념, 통념에 근거해서 변증을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을 변증론이라고 해요. 대개 이제 어떤 전통 문화나 종교를 논증할 때, 이러한 변증할 때 통념에 근거한 논증을 많이 하죠. 이게 변증론에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스트적 논박은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서 궤변, 논리적으로 틀리고 명백히 틀리고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일종의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궤변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소피스트적 논박, 그래서 궤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 정의, definition인데, 정의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의란 그 개념이 속한 가장 가까운 유개념을 밝히고 그 개념이 속한 종의 차이를 들어서, 종차를 들어서 그 개념과 같은 수준의 개념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했죠. 그럼 이것에서 종차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중에서 이성이 하나의 속성이죠. 예를 들면 감성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또 욕망도 있죠.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그 중에서
다른 것과 차별되는 이성적이라는 특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성격으로 규정을 한 거죠. 다른 동물은 이 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개념은 이 사람의 윗개념이 뭐예요? 동물이죠. 물론 더 종개념, 종개념은 사람이고요. 그 위에 더 세분하면은 뭐 포유류 뭐 등등 있지만 크게 보면 사람은 동물에 속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같은 수준의 차별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을 합치면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형이상학은 자연의 생성과 운동의 원인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학이라고 해요. 지금 뭐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게 이제 자연학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쓸 때는 자연학을 피지카라고 하지만 읽을 때는 우리가 자연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리학만 포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사유를 해서 그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있는 깊은 원리를 파악하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자연을 넘어서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연과 동떨어진 어떤 초월적 원리는 없어요. 그의 철학에서는. 그래서 그 형이상학이 자연의 가장 근본 원리를 찾은 것을 제1원인이라고 해요. 이것이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여야 하는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를 찾는 학문이에요. 형이상학은. 이것은 동시에 신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또 만물의 운동 원리로서 최고선을 향한 목적론을 가진 이 원리를, 이 운동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플라톤에게는 신이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진료를 가지고 세계를 만든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있죠. 이거는 인격적 존재예요. 신화적 신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럼 신은 뭐냐? 만물의 운동 원리, 최고의 원리가 신이에요. 제1원리, 제1원인이 신입니다. 거기에 최고선을 향한 목적론까지 다 내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게 형이상학이자 곧 신학, 테올로기아예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움직이는 원인을 제시했는데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작용인. 그래서 기본적인 카오스, 그리스인들이 카오스라고 부른 이 진료가 있죠. 그 형태가 없는 어떤 원소재죠. 원자도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어떤 형태화하는 형상이 있어요. 그 사물의 본질, 형상. 그것을 엮어주는 작용인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 사물이 다음 단계로 가도록, 그래서 최종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는 목적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을 가지고 우주의 운동을 설명한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이 네 개념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내려가서 자연의 세계로 가봅시다. 자연학이라는 것은 역시 이 진료와 형상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자연을 해명하는 거죠. 진료는 카오스 같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원소재예요. 이걸 휠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상에 의해서 형태가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사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이 현실 세계의 사물을 떠나서 다른 세계는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그게 있는 것, 존재 자체죠. 이 개념을 가지고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체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자연학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도 되지만 생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사람의 몸을 관찰하고 장기의 운동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의 종은 식물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발생학적인 완전도에 따라 11개의 계급으로 구성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즉, 그 발생학이라는 건 처음에 알에서 또는 어떤 태아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죠. 이런 것이 완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의 형태를 보고서 생물의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런 학문이 이 생물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발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윤리학이죠. 과연 그 핵심 개념은 선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선한 행위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학문이 윤리학인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특징은 그 선을 아주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경험하는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보고 윤리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덕이라든지 또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 이런 것이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가서 최고선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최고선도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에서 출발해서 이성적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 최고의 선인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윤리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나중에 실존주의에서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의 세 단계를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세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향락의 삶이에요. 이것은 쾌락을 행복으로 여기고 말초적인 즐거움,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즐기는 삶이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여행도 하고 이런 삶, 또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거, 뭐 게임 여러 번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 향락점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주의와 더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인정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다만 요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즐거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서 명예를 얻는 그런 삶을 이제 행복한 삶의 두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명예는 타인의 그 시민들의 인정, 국가의 인정에 달려 있으므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아니죠. 자기의 스승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그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걸 볼 때 꼭 정치적으로 명예를 이제 불명예를 얻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당시에는 그것이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불행이지만 그러나 또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본인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플라톤 아테네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또 탄핵을 당해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보여진 그것에서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삶은 관조적 삶이다. 이성적으로 이 세계 전체와 그 어떤 원인을 사유하는 삶이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 어떤 확신을 얻는 이런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삶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실천, 윤리적인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게 중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중용은
어떤 무조건 수적으로 양적으로 중간이 아니라 적절한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 그 적절한 데 맞추는 겁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하여,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조화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미술에서도 이 조화와 균재미 이런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는데 행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욕망을 통제하고 과대와 과소, 양극단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적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보면 극좌, 극우는 중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생각에 집착을 해서 다른 것들을 못 본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극한 상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극한의 입장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잠할 때 무서워서 어떤 행동을 못하거나 말을 못할 때,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옳은 것을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그런 것은 극단적이지만 올바르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욕망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보는 게 중용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유교에서도 중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상식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가 대체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잘 다스려서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이 습관을 그래서 또한 중시했고요. 그래서 중용을 해야 행복이 보장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중용의 원리고요. 이제 그것을 이 중용의 원리를 결국 정치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정치학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 이성에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만드는 원리를 서술한 게 정치학인데, 정치학의 대상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운영하는 게 정치학이죠. 운영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공통의 상식,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시민의 합의, 시민의 정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정치적 로고스는 도시를 통치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제 공통관념인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 사용 능력과 지성, 알려는 힘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 면이고요. 또 다른 면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 이것은 정서적인 면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정치는 잘못된 정치죠. 예를 들면 영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영국 국민의 한 60% 이상이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되어서 괜찮을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리겠다라는 정책을 잠깐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 막 그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완전 통제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국 인구가 한 5,500만 되는데 그 중에 60%면은 얼마예요? 3천만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1%만 사망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30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 30만 명에 대한 연민과 관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한 개인, 시민들 개인의 이러한 인격을 존중해야만 그야말로 이런 합의, 공통관념이 형성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도시는 오히려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그만 공동체로 이제 작은 단위의 국가죠. 상호가 신뢰, 우정, 동료의식으로 하나가 되어 각자는 최선을 발견하고 완수해 나가는 수단이다. 그래서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평등한 삶, 우리가 서로 솔리데리티, 이렇게 연대를 갖는 삶이라는 거, 그것이 무슨
제가 볼 때는 선동, 선전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이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부자라도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막 굶어 죽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같이 연대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좀 가는데 도와주고 이럴 때 그 분위기가 그 사회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인간적으로 신뢰와 어떤 그 뭐랄까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치학의 중요한 원리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감정의 요소, 연민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측은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수호지심, 맹자가 얘기한 우리의 사단, 인간의 네 가지 본성이라고 봤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에서 인정한 겁니다. 정치는 도시 안에 사는 구성원끼리 소통을 통해 희로애락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처지를 헤아리고 동료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 그게 좋은 정치라는 거죠. 이미 원리적으로는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것을 이미 다 원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 그런데 방법이 이러한 최선의 공동체 국가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공동체주의에 속합니다. 숙고를 통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개인들의 생각과 사려 깊은 판단을 통해서 어느 것이 과연 옳은가를 깊이 사려하면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집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선택이고 정치는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해서 모든 시민이 최선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 인식론적인 에피스테메, 지식을 얻는 거예요. 이건 책으로도 얻을 수 있는 간접적 지식이죠. 두 번째는 직접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테크네, 기술이라고 지금 테크놀로지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테크네를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부터 시를 짓고 뭐 음악을 만드는 조각을 만드는 이런 예술적인 것까지 다 테크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테크네는 이성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지식이에요. 절대로 책만 봐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수 장인이 되려면 목공에 대한 책만 봐가지고 절대로 안 되죠. 실제로 나무를 다루고 그 가구를 만들고 그래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지식은 이제 이 소피아에 대립되는 지혜인 프로네시스예요. 이건 실천을 하는 지혜예요. 소피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피아예요. 그리고 어떤 자연의 이치를 판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물리학자들이나 또 철학자들이 하는 거죠. 그냥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네시스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데 실천에 사용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포함하죠. 그래서 실제 살 때 어떤 목표에 가장 원활하게, 가장 타당하게, 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하학이나 수학 그리고 유사한 지식, 즉 소피아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젊은이가 현명함을, 즉 프로네시스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해서죠. 현명함은 특정한 사실들에 대한 지식이며 이것은 젊은이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나온다. 경험은 연륜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책만 봐서는 안 되죠.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실천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사회학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사회를 잘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가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정치가는 있어요. 예.
그 저는 뭐 현재 지금 그 각 나라의 수상 중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여기 이 프로네시스가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우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음, 그리고 어떤 그것이 그 삶의 경험, 그 동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그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동독에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통일 후에 이제 양 독일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그 통일된 독일을 운영해 나갈 때 그 꽤 오랫동안 지금 네 번째 이렇게 수상이 되어서 음, 그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걸 볼 때 또 요번에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이 실천적 지혜가 강한 정치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프로네시스에 대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과제, 잘못 썼네요. 3주차 과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나는 이것을 선호한다 하는 그 국가를 선택해서 그 이유를 좀 서술해 보세요. A4 1매 이내 10포인트. A4 1매 이내라는 것은 0.5 최소한 0.5매 이상 1매 이내라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뭐 다 나왔지만 한번 여러 가지 책이랑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